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여야가 예정된 대로 본회의를 열게 되면 선거구 획정안도 통과되고 북한 인권법도 통과될 예정인데,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가 지금 현 시간까지 진행 중이라 야당이 자가당착에 빠진 상황입니다. 어젯밤에 이 선거구 획정 여당과 협의해놨는데 필리버스터를 멈추자니 어제 합의한 게 울고 있고, 어제 합의한 걸 통과시키자니 필리버스터가 울고 있는 이 야당의 아이러니한 상황. 과연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 오늘 돌직구쇼 생방송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저희 돌직구쇼를 풍성하게 해주는 등판번호 구원투수 한 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의 박상철 교수님을 저희 돌직구쇼에 추가 인재 영입 발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매주 월요일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는데 소감 한마디. 영광이고요. 월요일이 제일 중요한데 월요일날 기분 좋게 출발하도록 공부 많이 해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전문가입니다. 정치전문대학원의 과연 돌직구는 어떻게 나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소개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구 획정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거대한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계속 고수하게 되면 본회의는 열릴 수 없게 되고, 어제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법안도 통과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선거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선거구 없이 선거 치르게 되니까 선거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회의를 여느냐 못 여느냐가 바로 오늘 정치 뉴스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필리버스터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야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테러방지법 이거 그대로는 통과 안 된다. 여당에서는 마치 올림픽 출전한 것처럼 야당 선수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너도 나도 기록 경쟁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선거구 획정 합의했는데 이대로 표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사실은 야당보다도 여당이 주말 내 뜨거웠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정도원 의원 간에 여당 의원 40명 탈생부 진실 게임 2막이 올랐는데요. 분명한 건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도원 의원은 김 대표가 나에게 친박이 살생부 줬다. 그리고 정도원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살생부 명단을 받은 적도 없다. 정도원 의원이 뭔가 헷갈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박 의원들은 이참에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을 제대로 흔들어 보려는 건지 이 모든 파문에 대해서 김 대표가 책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진실 공방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도 속타는 김무성 대표, 입술이 부르튼 입술 이거 나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 입술 부르텄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입술 부르텄죠. 저희 돌직구쇼에 윤태곤 실장도 오늘 보니까 입술이 부르텄던데, 어쨌든 상향식 공천에 시간 쫓기고 40명 살생부에 당은 시끌시끌한 김무성 대표의 속타는 심정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돌직구쇼 윤태곤 실장님은 왜 입술이 부르튼 거죠? 국가 걱정에 잠을 못 잤나 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 돌리면 나옵니다. 새누리 살생부 정말 발칵. 이한구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 마치 삼김시대 음모 냄새가 난다. 곰팡이 냄새가 난다. 당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당 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는데 친박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자기 새끼들 차리려고 자작극 펼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과연 친박이 살생부를 김 대표에게 준 걸까요? 김 대표가 자작극을 한 걸까요? 정도원 의원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가능성은 셋 중 하나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 문재인 대표가 만든 이 바보 같은 룰로는 선거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표 공천 혁신안 내 맘대로 대수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만약에 공천권 나한테 안 주면 나 떠난다. 김종인 대표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김종인 대표가 나 떠난다 라는 말까지 하면서 공천권을 강하게 요구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언제나 그랬듯 만평 준비했습니다. 박용석 만평입니다. 자, 공천 구판이 벌어지고 있다. 물러거라 자작극 하면서 친박 무당은 살생부라는 부적을 붙이고 있고요. 비박 무당도 살생부라는 부적을 붙이고 있는데 물러거라 청와대 이러고 있습니다. 과연 자작극이라는 친박, 청와대라는 비박,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누구의 말이 맞든 틀리든 간에 이 집권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는 생각하지 않고 개파 싸움하고 있다는 인상은 분명히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돌직구쇼 단단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돌직구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정말이지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느냐, 열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안, 북한 인권법 운명까지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오늘 선거구 획정의 마지노선, 도대체 이 마지노선은 왜 계속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마지노선이었다 했는데 국회 여야가 비상식적으로 이 마지노선을 넘기니까 마지노선이라는 의미조차 무색해진 것 같은데 이 필리버스터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야당은 딜레마인데 어젯밤 늦게 여당과 선거구 획정안에 가까스로 합의를 해놨는데 합의해놓은 법안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리버스터를 멈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 야당은 어떻게 선택을 할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야당이 참으로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자니 선거구가 울고 선거구를 포기하자니 필리버스터가 울고. 원래 필리버스터를 할 때부터 예상이 됐던 일이죠. 네. 그래서 야당이 뭐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내려갈 수도 없고 좀 올라탔으니까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도 없고 이제 난감한 상황인데요. 오늘이 필리버스터 무려 일주일째네요. 23일 날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예. 오늘 29일이니까 일주일째가 됐고요. 오늘 25번째 주자 서영교 의원이 지금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정청래 의원은 뭐 11시간 넘게 하던데요. 기록을 깼습니다. 예. 윤수미 의원의 기록을 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유철 원내대표가 정청래 의원 보고 올림픽 선수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돌직구도 날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25번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중요한 거죠. 선거법 획정안을 처리를 하려면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네.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지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예. 필리버스터의 그 본회의 이 처리에 대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이렇게 어저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테러 방지법의 독소 조항을 없앤 수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예. 우리 필리버스터 계속하겠다. 계속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회의를 못 열리는 거고, 예.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은 선거 획정안도 되니까 이거는 총선 일정을 포함한 모든 정치 일정이 완전히 꼬이게 되고요. 만약에 정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예. 오늘 본회의가 못 열려서 선거구 획정안, 그다음 들어가 있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다 처리가 못하게 되면 네. 정말 이거는 헌정사상에 있을 수 없는 큰 어떤 정변이 나는 거고요. 예. 이 책임은 정말 야당이 홀딱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전문가 박상철 교수님, 지금 부담스러운 쪽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새누리당도 부담스럽지만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을 여당과 합의를 해서 스탠바이를 다 시켜놨는데 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고수한다면 선거구 획정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까지 지금 야당이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자가당착적 상황이란 말이죠. 그 부담은 새누리당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집권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무한 책임이 있고요. 야당이 지금의 처신이 쉽지는 않죠. 필리버스터의 조건 중에 하나가 테러 방지법을 수정안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게 최고 목적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생각할 시점에도 왔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은 융통성을 좀 발휘해달라. 그렇죠.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게 법안을 절대 통과 못 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니라 그 법안에 대한 처리 지연을 하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거나 집권을 했을 때 이 법을 왜 개정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미 했기 때문에 예. 어쩌면 법적 효과도 좀 보고 있다. 어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정치적 효과입니다.
필리버스터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미친 건 없어요. 예. 정치적인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나 이걸 언제 마무리하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출구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거구 획정안이라든가 이것이 어쨌건 여야 간에 약간 다수 불문에서 합의를 받지 않습니까? 예. 또 북한 인권법이라든가 그래서 어느 정도 더불어민주당이 얻을 건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호랑이 등에 탔다고 못 내릴 바 없지 않습니까? 예. 전 뛰어내릴 때도 됐다. 뛰어내릴 때도 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마지막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겠지만은 예.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이미 테러 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저버린 당은 아니구나. 예.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구나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여론 조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머뭇거릴 필요 없이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말 출구 전략을 산뜻하게 찾아내는 예. 그 길을 찾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리버스터 멈추고 본회의 열어서 그렇죠. 통과시킬 거 그렇기 때문에 통과시켜줘라. 지금 국회가 예. 답답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 테러 방지법과 관련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금도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휴대전화, 도청, 감청의 권한까지, 추적 권한까지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에 줘야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지, 아니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한 고수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테러 방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테러 방지법 통과시켜야 된다. 휴대전화 감청 해야지 무슨 소리냐. 테러범들이 유선전화로 테러하는 거 봤냐. 새누리당이 주장한 것처럼 원안 통과해야 된다가 42%로 일단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입법을 반대한다. 지금 야당 필리버스터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25.3%는 이대로는 입법 안 된다. 입법을 반대한다. 근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바로 이 수정 통과 부분입니다. 이 수정 통과가 23.6%. 어쨌든 테러 방지법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수정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 중에는 야당이 제시했던 것처럼 도감청 권한까지 국민안전처에 줘야 한다라는 의견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하는 것처럼 국정원에 권한을 부여하되 처벌 수준을 좀 강화하는 정도의 수정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찬성이 더 높아 보이지만 해석의 여지는 분분하다는 거죠. 윤태곤 실장님. 그러니까요. 이 여론조사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야당 의원들에도 좀 온도차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김종인 대표 오늘 인터뷰, 조선일보 인터뷰 보면은 우리가 테러 방지법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까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비롯해서 뭐 그쪽도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죠. 예. 강경 야당 지지층들한테는 좀 욕을 먹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 생각은 저렇게 잘라내야지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반대하고 수정을 붙여가지고 하면은 이제 원안보다는 이쪽이 여론 형성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쳐서 그렇죠. 먹고 그렇게 싶은 거다. 묶어가지고 프레임을 예. 갈라야지 이제 우리가 유리해지는 판이다라고 보는 거고. 좀 강경 의원들 쪽에서는 지금 뉘앙스가 이렇게 국정원에 잘라내고 대해 있어요.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이런 예.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는 또 이게 엮여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김종인 대표나 안철수 대표 같은 사람은 본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평소에 본선. 근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본선도 본선인데 예선, 내 공천이 또 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여야가 다 마찬가지인데 공천 과정에서는 강한 자기 지지층한테 좀 어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쪽 모습으로 가는 건데 결국은 지도부가 어떤 리더십을 가져가는가 문제인데 뉘앙스가 다르다고 한 것처럼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수정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도 좀 강한 듯한 이야기를 하고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 인터뷰가 재밌어요. 예. 당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선거구 획정안도 통과시켜야 하니 어느 시점에서 멈추겠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거구 획정안도 통과시켜야 하니 어느 시점에서 멈추겠지라는 말은 오늘 안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부분인데요. 김병민 전 의원님. 네. 야당 내부에서 난색이라는 거예요. 이 필리버스터 처음에 반응 좋았고 신청자도 지금 줄 서 있긴 한데 실제로 야당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필리버스터를 언제 중단할지를 놓고 시기를 고민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싱크탱크 출신이니까 언제 출구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야당에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분한 본인들의 의사진행, 본인들의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은 국민께 다 전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심판은 국민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테러방지법 통과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중단하더라도 여당 입장에서는 이 원안을 고수해서 통과시키겠죠. 거기에 대해서 총선이 한 달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됐으면 여당한테 표를 줄 것이고 야당의 입장이 맞으면 야당한테 표를 주겠죠. 예. 이제 어떻게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될지가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민일 텐데 처음 김광진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홍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필리버스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조차도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야당이라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사실 이거를 시작했고 본인의 예.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이종걸 원내대표가 나서서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팩트 있는 이 필리버스터를 왜 시작했고 왜 여기까지 왔으며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만두겠다를 전달하면서 이 필리버스터를 그만두면서 국민께 호소하는 모양을 취한다면 저는 야당 입장에서도 충분한 출구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법과 선거구 획정 법안과 테러방지법 그리고 77개 관련 법안이 줄 서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정말로 국민을 생각해주는 마지막 결단과 합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야당이 오늘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우선 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요즘 딜레마입니다. 서울에 당대표가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저 양산에도 당대표가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서울 당대표와 양산 당대표 둘 중에 과연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 더불어민주당 리더십에 혼란이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가 만든 공천 룰, 바보 같은 룰이다. 그 바보 같은 룰 따라서 선거하단 진다. 나에게 공천권, 전권을 달라. 안 그러면 민주당 떠나겠다. 이렇게 조간신문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만들어 놓았던 하위 컷오프 20%에 따라서 배제돼야 했던 문희상 의원을 김종인 대표는 구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김종인 대표의 이 오늘 인터뷰가 이 심상치가 않은데 공천권 안 주면 나 결심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종인 리더십의 요체는 공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종인 리더십의 요체는 공포다. 예. 그러니까 내가 떠나면은 이 당은 이제 괴멸이 되는 거다. 한 명 한 명의 공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다시 한번 김종인 대표가 각인시켜 준 것이고요. 이게 한 달을 맞아가지고 여러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뉘앙스가 다른 부분도 있는데 공통되는 건 그 부분입니다. 나에게 정권에 달라.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전략들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당무위가 있습니다. 예. 당무위가 열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김종인 대표의 좀 독단적인 이 당 운영에 대한 이제 비난이 쏟아질 걸로 봤는데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방어막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네. 지금 이 컷오프 문제에 대해서 특히 문희상, 홍일학 이 두 백군기 의원까지 이 세 명에 대해 가지고는 반발이 크고 김종인 대표가 심지어 이 백군기 의원을 불러가지고 이의 신청하시오라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김종인 대표가 실제로 백군기 의원 불러다가 예. 쿨하게 정치 은퇴하지 뭐 이렇게 밝힌 백군기 의원 불러다가 그러지 마시고 백 의원 이의 신청하시오. 그러니까요. 어허. 지금 김종인 대표가 이 논리적으로 보면은 나에게 공천권을 전권을 줘야지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깔고 있는데 사실은 뒤에 담긴 거는 이 사람들 구해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를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례대표 권한까지도 뭐 옛날에 해놨던 경선 이런 게 어디 있냐, 비상 상황 아니냐라고 있는 건데 그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명분을 잡은 게 그 컷오프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걸 가지고 이제 명분을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포인트는 내가 살릴 3명보다 내가 앞으로 자를 더 많은 의원 수 이게 포인트다라는 부분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그럼 지금은 당내 이른바 주주 의원들 입장에서는 강기정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충돌을 할 것인가. 오늘 당무위가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인 게 아까 말씀하신 필리버스터의 지속 여부 그리고 오늘 뭐 당무위 원회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오늘 또 광주에서는 이제 그 오픈 면접이 시작되거든요.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중요한 날인데 임윤선 변호사님, 이 김종인 대표가
좀 못마땅한 심기가 요즘 계속 읽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오늘 아니 응급 환자가 의지 없으면 의사가 가버리는 거지 라고 야 나한테 공천권 안 주면 그냥 나가 이런 말도 했고 문희상 의원 살리겠다. 탈당하겠다고 밝힌 홍일학 의원 살리겠다. 백군기 의원 살리겠다. 뭐 문재인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공천에 대한 불만을 조금 표시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문재인 대표, 그러니까 지금 일자 컷오프 대상은 문재인 대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 공천 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문희상 의원도 탈락을 했고 백군기 의원도 탈락을 했는데 문희상 의원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내가 어떤 왜 말이요? 떨어졌는지 공관위도 모르더라. 그거 계속해서 김진 앵커가 인용을 했던 그 말이 바로 시스템 공천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네. 정무적 판단의 여지가 거의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점수를 산수화해서 넣다 보니까 의정 활동 등을 산수화해서 넣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을 사실 공관위원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몰랐고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해서 나와서 본 거 필터링해서 예. 보니까 문희상 의원이나 뭐 홍일학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고 지금 당 지도부도 많이 놀란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번복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번복을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제 바로 당에서는 김종인 대표 한 명 김종인 아니겠습니까? 대표인 거죠. 예.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기보다는 시스템 공천에 대한 허점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무적 판단을 하련다. 예. 내가 싫으면은 내가 니들이 정 싫어? 그럼 나 갈 거야. 나는 예. 정무적 판단할래. 라는 강력한 의사를 지금 표명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 교수님 이렇게 말했네요.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반발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이 필리버스터 야당하는 거 보고도 굉장히 지금 불만 어린 심기를 갖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인 대표. 문재인 전 대표는 자기가 나한테 통사정에서 왔는데 문재인 대표 보러 자기가 나한테 통사정에서 왔는데 그쪽은 자제하고 있어야지 같이 반발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만 전개될 것이다. 지금 1년에 김종인 요즘 대표라고 부르죠. 예. 뭐 통상적인 정당 대표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총선 정권은 다 갖는 게 맞아요. 예. 또 그게 조건이었고 역시 이제 김종인 대표다운 이제 말투고 요구 사항인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대립구조로 가는 것은 또 대립구조도 아직 아니라고 보고요. 서로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정확하게 김종인 대표의 그 정책 위상을 말하자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리더십의 대체제가 아니고 모든 걸 바꿔서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고 만약 김종인 대표가 오로지 혼자서 모든 걸 한다는 대표가 되면요. 더불어민주당 위험합니다. 예.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제로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총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역할이 한마디 한마디가 셀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의 지금 요구나 이런 것들은 저는 큰 이상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요구할 수 있다. 말투 중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본인의 자의식이 너무 강해요. 응급 환자를 보면 응급 환자가 의지가 없으면 의사는 떠난다고 그러는데 의사가 떠난다. 그게 무슨 의사입니까? 그건 의사 의사는 아니다. 정말 환자를 봤으면 죽을 때까지 살릴 때까지 임무를 다하는 게 의사지. 그렇죠. 의사는 그래야죠. 그런 식의 말투는 예. 뭐 김종인 표 일종의 뭔가 남한테 어필되는 뭐 괜찮은 말투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당 내만 아니라 당 바깥에서의 예. 공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대표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총선 이후에도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야권의 아주 훌륭한 보완제다. 예.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위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지켜간다면은 현재의 모습은 저 정도 이야기는 사실 할 수도 있는 문제죠. 의사는 환자가 의지를 내려놓은 순간에도 환자를 살리려는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게 진짜 의사다. 당연히 그건 큰 말 실수한 거죠. 말 실수한 거다. 진짜 그 본이라 그러면요. 그게 예. 무슨 의사입니까? 근데 저는 김종인 대표의 말투가 되게 은근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 예. 그냥 화끈해. 숨기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 뭐 예컨대 조선일보 기자가 이런 걸 물었어요. 당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당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 백낙천 인사 같은 분도 지금 비판을 한다. 라고 하니까 화끈하게 한마디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 사는 분들이라 그렇다. 본인도 예쁜인데. 그러니까 기자가 예. 똑같이 물어요. 저기 비슷한 세대 아니신가요? 예. 라고 여쭤 뭐라고 하냐면 사고가 다르다. 나는 바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다. 참 화끈하세요. 오늘 네. 김종인 대표 말은 문희상 의원 내가 살리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김종인 대표 같은데 김병민 의원님. 네. 오늘 조선일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다. 네.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서울 당대표와 양산 당대표 사이에서 뭐 테러 방지법이라든지 필리버스터라든지 아니면 컷오프라든지 향후 공천권이라든지 지금 전혀 다른 각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문희상 의원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불안한 동거잖아요. 근데 그 불안한 동거가 생각보다 매력적이고 생각보다 총선에서 굉장히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문희상 의원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 의정부 갑지역 아닙니까? 문희상 의원 지역구에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신청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문희상 의원 말고 대체제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둘 간의 교집합이 하나 딱 있어요. 교집합은 총선에서 승리해서 결국은 정권 교체 이뤄내겠다는 교집합이 있고요. 네. 다만 여기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정권 교체하고 싶은데 내 사람도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예. 딜레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딜레마를 단칼에 해결해주고 있는 게 지금 저는 김종인 대표가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봐요. 내 손에 피 못 묻힌다 이겁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 전 대표가 할 수 없는 내 손에 피를 못 묻히는 일들. 왜냐하면 본인이 나름대로 이 정당에서 대권 주자로서 지킬 수 있는 요체는 소위 말해서 친노, 운동권, 기존에 있는 세력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 지역의 표심이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 중간 지역에 있는 표심을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이게 바로 김종인 대표가 하고 있는 강기정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예. 오히려 홍일학 의원을 가지고선 1차 컷오프 배제시켰던 걸 다시 끌어오고 이런 중간층을 겨냥하고 있는 김종인 대표 행보가 문재인 전 대표의 기존 지지층과 같이 결집을 하게 됐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조금 보태자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관리를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죠. 예.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살리겠다고 한 3명을 보십시오. 문희상, 이제 뭐 범친노라고 불리지만은 보수층에서도 인정한 이제 정치 원로죠. 예. 그리고 백군기 군 출신이죠. 홍일학 대구에서 출신이죠. 유일한. 그러니까 이른바 이 당의 주류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들은 살리고 뭐 강기정 그리고 이제 컷오프 10명 된 사람 중에서 뭐 이른바 운동권 출신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가 없어요. 예. 그게 이 사람이 누구를 살리려고 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더불어민주당의 여진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도 드는데 그런데 더 큰일 난 쪽은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오늘 새누리당입니다. 살생부 파동 때문에 친박과 비박계의 갈등 더 넘어서 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 간의 기싸움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여당을 뒤흔든 공천 살생부 파문. 쉽게 말해서 누군가는 진실을 숨기고 있다. 셋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모든 파문의 시작은 저희 채널A의 뉴스에 출연해서 정두원 의원이 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정두원 의원은 이런 말을 했고 그 발언 때문에 이 모든 파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두원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아니, 저 대표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니까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공천하면 안 된다. 네. 그런데 나는 절대 받아줄 수 없다. 정말 끝까지 그러면 나는 도장도 안 찍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실현 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이른바 친박계에서 현역 의원의 이름이 40여 명 포함된 공천 살생부 리스트를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했고 김 대표는 정두원 의원을 만나서 그 리스트 안에 정 의원 자네의 이름이 포함돼 있어 뿐만 아니라 유승문 의원의 이름도 포함이 돼 있어 김용태 의원의 이름도 포함이 돼 있어 라고 얘기를 나눴다라는 게 정두원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과거 총선 때 있었던 살생부가 이번 총선에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핵폭발, 핵폭탄급 이슈로 연결될 수 있는 건데 김무성 대표는 일단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리스트 받은 적 없다. 사실 아니다. 임유선 변호사님. 그렇다면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네요. 제목이 김무성, 정두원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건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정두원 의원이 촉발자가 됐습니다. 26일에 예. 26일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김무성 대표의 방에 갔더니 김무성 대표가 지금 정두원 의원 대표적인 비박계 의원 중에 한 명이죠. 당신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있다. 살생부를 지금 전달을 받았다. 예.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자마자 이제 김무성 대표 측에서 바로 진화에 나섰어요. 예. 비서실장인가요?를 통해 갖고는 기자들에게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정 의원이랑 그냥 말로 요즘 정치권에 요런 사람이 물거리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회자되는 사람을, 인구에 회자되는 사람을 그냥 언급했을 뿐입니다. 예.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바로 조기 진화에 나섰으나 문제는 정두원 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라고 28일에 지금 채널A 종합뉴스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거죠. 예. 채널A 종합뉴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아일보의 인터뷰에서도 다시 한번 나는 똑똑히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화가 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친박계에서도 역시나 반박을 하고 있고 살생부 우린 준 적이 없는데 그럼 어디서 받았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지금 친박계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뭐 태풍 전야를 보는 듯한 상황이 지금 생김방에 으르렁 난리예요. 으르렁 네. 친박계도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김무성 대표가 자기 자식들 살리라고 자작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정점에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명한 공천을 해야 되는 사람이 찌라시 딜리버리 비슷하고 찌라시 작가 비슷한 식으로 의혹을 받는 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두원 의원한테 직접 들은 여러 가지 사안, 대외적으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사안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마치 삼김시대 업무 정치의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동아일보 논설이신 정승희 위원님 이렇게 묻겠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오늘 한 조간 신문은 묻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거짓말은 안 한 것 같고요. 예. 다만 김무성 대표가 이 사안이 일어나니까 그걸 진화하려고 하는 말이 조금 그 거짓말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합쳐보면은 사실 살생부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벌써 오늘 조간신문에 살생부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의 이름이 대여섯 명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재호, 정두원, 유승민, 김용태 등등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돌아다니는 문건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정말 청와대에서 교감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천혜라는 의원들한테 명단을 준 거냐.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닐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어허. 다만 주변에서 늘 총선 전이면 일어나오는 그 명단이 돌고 있는데 그거를 김무성 대표가 그거를 정말 청와대가 마치 이거를 찍어서 내려왔듯이 말한 거는 좀 경솔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찌됐건 제가 이렇게 좀 불편하거나 오늘 신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동아일보 사설에도 좀 지적이 되고 있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이렇게 엄중하고 야당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 중요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가서 저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천 싸움에서 친박계가 내려놓은 살생부가 있느니 없느니 거짓말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이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는 야당이 이한구 의원이든 김무성 대표건 다 반성해야 되는 전체적으로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박 교수님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가 터진 건데 과거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살생부가 돌았다라는 설이 있었고 나중에 이 공천 결과 경선 결과 살펴보니까 정말 살생부대로 떨어졌더라라는 얘기까지 확인이 됐었던 적도 있는데 그렇죠. 이번 건은 말입니다.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만약에 청와대와 친박에서 살생부를 작성했다면 그거를 왜 으르렁거리고 있는 비박의 김무성 대표한테 줄까? 이것도 의문이고 김 대표는 그렇다면 왜 정두원 의원에게 만나서 야 살생부가 있는데 정 의원 자네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한 저희는 무엇일까도 또 궁금하고요. 친박이 김무성 대표에게 자작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목소리 내는 것은 또 뭐며? 이 살생부란 거요. 지금의 야당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여당이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예. 강력하게 정말 찍힌 사람은 살생부가 뭡니까? 사실은 공개하지 않고 실행을 해서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즉 예. 공천을 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칼자를 누가 쥐고 있냐 이 말이죠. 저는 김무성 대표는 칼자루는 없다고 봐요. 김 대표에게 칼자루는 없다. 누가 봐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무성 대표를 무시를 못하고 있는 게 친박계에서 역대 정당에서요. 공천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있는데 당대표가 임기를 지켜가면서 막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김무성 대표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좀 뒤가 좀 무르다. 김무성 대표 별로 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대단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데 정치력을.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입에 우리 윤 실장 같이 막 이렇게 고민해서 뭐 예.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할 거예요. 좀 반대 진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지금 무건 기간 아닌 정치적 무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까 더불어민주당도 나왔는데 공천이라는 것이 이론상 공부할 때는 뭔가 우리가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역시 강론에 들어가면 갈등의 소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이게 밥을 짓다 보니까 딸그닥 나는 소리면 괜찮아요, 이게. 유권자들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런데 밥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밥그릇 깨진 소리 난다. 네, 저는 좀 새누리당이 대통령이 정리하든 누구 민주적으로 정리하든 정리를 해야지 지금과 같이 친박 비박 간에 묘하게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살생부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사실 살생부도 없다고 보고 어느 누구도 거짓말도 안 한다고 보고 이양구 위원장의 이야기가 교과서적으로 아주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마침 뉴스 속보가 여러분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선 현시각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의 발언과 바로 뒤어 서청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한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뉴스 속보입니다. 최근 공천과 관련한 일련의 보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누구로부터 그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천과 관련된 문건이나 이런 건 받은 일이 없고 말을 전한 바도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공천 문건 운운, 살생부 운운을 이야기한 바가 없다. 다만 정가에 떠도는 유언을 종합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들린다고 전했을 뿐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김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공천 학살설에 대해서 벌써 용어가 다르죠. 공천 학살설에 대해서 참담하고 부끄럽다. 그런 말을 했던 안 했던 당 대표가 연관된 것 자체가 심각한 일이다. 진상 규명해야 되고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두원 의원도 불러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런 공작과 같은 일이 새누리당에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역시 친박계에서는 삼김시대의 곰팡이 같은 냄새가 난다라고 밝혔던 이한구 위원장의 발언과 비슷하게 공작 냄새가 난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병민 전 의원님. 네. 공작 냄새가 난다. 음모론이 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자작극이다. 친박 의원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제 딱 보름 남았습니다. 이 보름 안에 모든 공천 작업이 다 끝나야 돼요.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서로 밀고 당기고 했던 것들이 이제 드디어 터질 때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지금 여당의 공천 싸움은 결국은 그 기저의 명분 싸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거에 김무성 대표가 추진했던 상향식 공천제가 힘받아서 가다가 마지막에 상향식 공천제가 굉장히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은 유령당원 명부로 인한 명분이 쫙 흐트러지고 야당발 공천 혁명제도가 일어나면서 새누리당도 현역 의원들 컷오프시키고 실제 중요한 지역은 전략공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명분이 이렇게 쌓여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가장 크게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소위 비박계라고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이거든요. 예. 근데 비박계 현역 의원들은 서로 강력하고 끈끈한 네트워크가 있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자기 지역에서는 굳건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정두원 의원처럼. 그렇죠. 정두원 의원, 김용태 의원, 한 명 한 명 거론할수록 그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소위 말한 전략공천, 과거에 있었던 공천 학살에 대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실제 상향식 공천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 당이 추진해왔던 그 제도, 전략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사실 이런 명분 싸움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말이면 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각각의 선거구, 지역구에서 파워가 있는 비박 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야, 친박이 살생부 만들었는데 자네 이름 있어라는 얘기를 흘리면 비박이 뭉친다. 김 대표가 이걸 염두했다. 이런 말입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천 바로 면접도 다 끝났어요. 이제는 공천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이 두 가지 명분 사이에서 어떤 절충안이 만들어질지가 새누리당의 가장 큰 고민의 접점일 겁니다. 예. 네, 친박들이 지금 막 굉장히 발끈하고 있잖아요. 자작극이다. 뭐 자작극이다. 지금 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삼김시대, 삼김시대 특히 이제 아마 김무성 대표가 YS 때 데뷔를 했으니까 그걸 비유해서 한 얘기 같은데요. 예. YS 때를 뭐 연상케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친박들은요, 솔직히. 이게 왜 이렇게 이 살생부 논란이 진짜든 아니든 간에 왜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국민들이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책임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 친박이요? 네, 친박이. 예. 왜 친박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이게 왜 뉴스화되는지 지금 조선일보 사설에서 아주 잘 썼는데요. 이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공천 이후 비상식적인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다. 친박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을 밀어넣기 위해 온갖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주저없이 벌였다. 예.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지낸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진박 인증샷까지 찍었다. 예. 당대표를 상대로 온갖 비아냥을 퍼부어댄 것도 그들이었다라고까지 예. 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대구 어디 가갖고는 우리가 진박이에요. 우리를 찍어주세요. 현역 물갈이 해야 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니까 살생부가 퍼지더라도 진짠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사는 건데 이거는 친박들이요. 이거는 뭐 YS 공작이고 뭐 삼김시대고 국민 사과고 하고 남 탓하기 전에 스스로의 모습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임 변호사님 말씀 받아서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진실은 좀 회색 지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선거 때 되면은 누가 작성했는지 주체가 불분명한 문건들이 아주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청와대에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건 프레임 싸움이거든요. 충분히 이럴 수 있었을 것이다. 예. 라는 쪽이 있는 것이고 공작 정치다. 라는 이제 역공작 정치다라는 이제 프레임이 붙는 거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친박 쪽에서는 이런 일을 키우기도 쉽지가 않을 건 게 뭐 역공작 정치로 해가지고 대표가 이렇게 만들었냐. 예를 들어서 이 야당 같으면요. 저는 이렇게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김무성 대표 전에 NLL 그 문건 쭉 읽으면서도 나중에 이거 찌라시에 나온 거 보고 읽었다고 하지 않았냐. 예. 이번에도 찌라시에 보고 읽었냐. 근데 과연 친박에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프레이밍 전쟁하고 연결이 되는 게 잘 보면은 전선의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강남, TK 지역에 있으니까 이게 크게는 안 퍼졌거든요. 그래도 이게 어차피 새누리당이 될 거니까 예. 여기서 싸우든지 말든지 간에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했는데 뭐 정두원, 김용태 이런 사람들을 빼낸다는 거는 선거에 져도 좋다라는 걸 깔고 있다는 거 아니냐라는 예. 식의 전선이 넓어지는 거죠. 예. 한편 뉴스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이 이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할 때 생중계되는 걸 보시면 그 뒤에 빨간색의 백판이 있습니다. 그 백판에 개혁자도 없어지고 아무 문구도 없어져서 김무성 대표가 묵어나는 것과 새누리당의 백판에 아무 글씨도 안 써 있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오늘 새누리당 백판 새로운 모습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한편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새누리당의 새로운 백판입니다. 정신 차리자. 한순간 훅 간다. 새누리당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말들인데 이 누리꾼들이 새누리당에게 남긴 메시지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알바도 니들처럼 하면 한순간에 잘린다. 자기 밥그릇 좀 챙기지 마라. 국민이 갑이요. 너희는 의리다. 국민 말 좀 들어라. 라는 말만 있고요. 특히 티슈도 아니고 왜 선거 때마다 청년들을 쓰고 버리십니까? 라는 말도 있고 이 중에 앞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바도 니들처럼 하면 바로 잘린다. 라는 이런 말인데 닥치고 개혁이란 말도 있고 정성희 위원님 새누리당 스스로가 어떤 정신 차리자. 안 되면 정말 저 백판 말처럼 훅 간다. 이런 의지를 좀 담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 말은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청년 예. 달린 글을 가져가 일부러 따서 이제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저 앞에서 아까 이완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김무성 대표 살생부와 관련해서 비난하는 그 글을 했는데 창피해서 저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그러게요. 아까 뭐 찌라시 딜리버리를 예. 한다. 적어도 당대표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적어도 남을 공격할 때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런 말 앞에서 그렇게 지금 살생부가 있느냐 없느냐 뭐 누가 만들었느냐 무슨 의도를 하느냐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도대체 저건 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네.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정신 차리자 한순간 훅 간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짤막하게. 예. 그 새누리당을 제가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면
새누리당의 가장 큰 강점이 아무리 싸워도 탈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당보다 낫다고 저는 야당한테 이야기를 해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서 이 서로 다른 친박과 친이, 요 비박과 친박이 서로 경쟁 구조로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당이다. 그런데 공천을 저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당은 깰 용기는 없죠. 예. 자신은 없죠. 무소속으로 할 자신 없죠. 안에서 이미 깨진 상태에서 이 선거를 임하게 되면은 최악의 공천이 새누리당이 현재 공천 방향이기 때문에 네. 뭐 어렵겠죠. 그런데 정말 친박과 비박 간의 공생 구조, 경쟁 구조를 만들어내면 새누리당 성공합니다. 근데 예. 이걸 누가 하겠어요? 저는 대통령이라 봐요. 대통령이 빠져줘야 된다. 빠져줘야 대통령이 된다. 빠져야 된다. 예. 빠져줘야 돼. 정신 차리자. 안 그러면 한순간에 훅 간다라는 새누리당의 새로운 백판의 내용을 스스로 잘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지구쇼에서 야심차게 선보이고 있는 코너 응답하라 0413 오늘도 여지없이 전화를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가 되셨는지요? 지난 금요일 조윤선 후보를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조윤선 후보와 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해운 후보를 오늘 응답하라 0413에서 생방송 중 전격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서초에서 뭐 대단한 경제통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활발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해운 후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후보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돼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침에 갑작스럽게 전화 드렸는데 잘 응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치열한 경선 대결이 뭐 그 지역에서 연일 화제입니다. 네. 나는 이해운 편이야 하는 사람도 많고 무슨 소리야 난 조윤선 편이야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세간의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진 않으신지 궁금한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예.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연일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기대가 크고 과거에는 여기가 공천만 받으면 100% 당선되는 지역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당의 후보는 당이 결정해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내려오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관심 또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막 연일 치열한 경선이다 막 언론이 보도해 주시니까 관심도가 높아지셔서 네. 홍보물도 꼼꼼히 보시고 문자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아,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지난 8년간 제가 재선을 하던 시절에 서초에서 이런 일을 했다. 옛날에 이미 다 홍보물 보냈었는데도 그때는 네. 안 읽어주셨거든요, 거의. 저는 안 근데, 읽었다가. 예, 이번에 이제 똑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문자를 보냈더니 수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했다, 막 격려해 주시고 예. 고맙다 이러세요. 조윤선 후보 덕분에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일전에 네. 조윤선 후보가 저희 응답하라 0413에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후보님에 대해서 저돌적이다라고 예전에 말했는데 그 의미는 적극적이고 언변이 좋다는 의미였다라고 칭찬해 주셨는데 이해운 후보님께서 조윤선 후보에게 얼짱이다라고 과거에 칭찬을 했는데 혹시 얼짱 말고 다른 점을 좀 칭찬할 것으로 꼽는다면 얼짱이 최고의 칭찬인데 거기에다 뭘 더하면 얼짱이라는 칭찬이 퇴색되지 않을까요? 얼짱이 최고다. 예, 왜냐면 지금 같은 비주얼 시대에 그 칭찬이 최고라고 생각도 하고 예. 그건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네. 제가 아무리 이제 좋게 생각해도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소용이 없는데 저 후보 인터뷰마다 보니까 외부 경쟁력을 제일 먼저 내세우고 제일 먼저 강조하더라고요. 예. 본인도 늘 보면 주민들께서 이쁘다고 좋아하셨다 이런 등등이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일 본인이 최고로 치는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최고면은 거기다 뭘 더하면 퇴색되죠. 얼짱이란 말밖에 무슨 칭찬이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윤선 후보와 이 정치적인 선후배 사이고 아끼는 후보다, 아끼는 동생이다, 아끼는 후배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서운한 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저 후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아끼는 정치인입니다. 제가 조 후보를 아끼고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요? 예. 네. 조윤선 후보가 후보님이 8년 동안 지역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이제 언니가 좀 동생에게 양보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내가 꼭 이 지역에서 다시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이유 있습니까? 네, 조 후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 후보를 돕는 일은 얼마든지 하죠. 예. 하지만 이제 공인이라면 우리가 조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인이잖아요. 이제 그 공과 사는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서초의 국회의원을 뽑는 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정리에 휘둘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서초 주민들의 삶의 질이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예.
우리 새누리당이 바로 다음 해에 있는 정권을 창출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와 또 대한민국이 여기서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주지 않느냐 이런 중대한 문제에 역할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 자리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공적인 문제고 그렇게 개인적인 정리에 휘둘려서 결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서초에서는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지금 절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갈등을 풀어드려야 될 일의 적임자 이걸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초갑은 현재 31개 단지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진행되는 거 말고 하고 싶어서 논의하는 단계까지 합하면 전체 70~80%가 재건축이 최대 현안이죠. 예. 근데 이 재건축 문제를 풀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사정을 잘 알아야 돼요. 재건축 단지마다 얽히고 설킨 복잡한 사정 이거 지역구 처음 만든 사람은 현황 파악하다 세월 다 보냅니다. 처음 맞는 사람은 부적절하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미 지역구 사정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재건축 결정권은 시청이 쥐고 있는데 잘 아시지만 우리 박원순 시장의 시청은 대통령도 안 통하잖아요. 예. 근데 어느 단계에서 어떤 국장, 어떤 과장을 어떤 논리로 설득해야 우리 서초 구민이 원하는 답을 얻는지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죠. 역시 이 그래서 대한민국 처음 만든 사람은 경제통이라는 별명답게 뭐 구체적인 법안까지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좀 시간 관계상 드리겠습니다. 네네. 조윤선 후보에게도 드렸던 질문인데 조윤선 후보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선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경선하고 경쟁하고 경선이 끝나고 나면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주 아름답게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답하라 0413 이혜훈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선에 관심 있는 지역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공평하게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방송 중에 전화 거는 0413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바로 저희 돌직구쇼에서 얼마 전에 새롭게 선보인 코너입니다. 동아일보 정성희 사회탐구라는 칼럼 제목에 착안하여 돌직구쇼의 정성희 사회탐구 영역을 또 준비했는데 오늘 첫 번째 사회탐구 소식은 과연 무엇일지. 건국대 신입생 OT에서 25금 몸으로 말이에요. 정 의원님, 오늘 사회탐구 첫 소식 뭐 준비하신 겁니까? 오늘은 아마 대학생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입생을 둔 학부모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뉴스 같은데요. 예. 건국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건국대 신입생 OT에서 저렇게 선배들이 후배 여학생들한테 성추행성 어떤 행위를 시킨 것에 대한 것이 오늘 폭로가 됐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올린 사람은 2016 새내기 학번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새내기가 폭로를 한 셈이군요. 예. 선배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유사 성행위 장면을 묘사하면 맞히는 게임을 했고 서로 모르는 남녀 학생들이 술을 마시면서 무릎에 앉고 껴안는 등의 벌칙도 있었다. 예. 선배들이 시킨 게임을 안 하기에는 신입생이 너무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눈치가 보였다. 내가 장난감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과 껴안고 하는 게 정말 싫었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이게 이제 논란이 이니까 해당 오리엔테이션을 기획한 단과대 학생회장이 인정한다,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단순히 이것이 한 건국대 또 어느 한 단과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번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시키는 것이 아주 대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죠. 이와 관련해서 건국대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건대 학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선배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면 신입생들은 어쩔 수 없이 25금 게임이라는 이름을 건대 학생회에서 이번 OT 때 붙였습니다. 유사 성행위 행동을 연상하는 게임에 무릎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벌칙까지 공공연하게 이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 벌어진 것으로 이 신입생은 폭로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작년 서강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는데 정성희 위원님, 이게 고쳐지지가 않네요. 작년에 우리 돌직구쇼에서 소개를 시켜준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자는 방에다가 이름을 붙이는데 I love you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방자 예.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그 방에 이제 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적 수치심을 줘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단과대에서 이제 교수들은 그럼 뭐를 하느냐? 이게 학생회 주체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이라 우리가 개입하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했는데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그다음부터 뭐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시킨다든가 이렇게 예.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진화가 되지 않고요. 또 여기 이 얘기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학생이 주장을 해도 이 복학생들이 오면은 복학생들이 한번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다 사라지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 또 이 복학생 학생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지 않냐? 예. 뭐 재밌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근절이 되지 않고 계속 가는데요. 부단 피해자들이 여학생들이 아닙니다. 예. 여학생뿐만이 아니고요. 남학생도 피해자. 예, 오늘 고려대 상황을 보면은 오늘 그 세터 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말하나 봐요. 고려대에서는 세터에 남자온 한 남자 신입생이 장기자랑 시간에 여장을 한 채 걸그룹 춤을 췄다. 어허. 끔찍하게 수치스러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비단 어떤 뭐 성희롱의 문제만 아니고 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선배들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네. 당하는 이런 문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지만 이제는 정말 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이제는 좀 근절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사회탐구 영역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두 번째 사회탐구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만나보시죠. 허벅지 모델의 이례적인 승소, 흉터에 배상하라, 3,27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이 여성 모델이 허벅지에 상처를 입게 된 사연은 무엇입니까? 네, 2014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이제 모델 및 연기자입니다. 이제 이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에서 유조차가 넘어지고 다 불이 어이구. 나면서 같이 이제 화상을 입은 거예요. 허벅지에요? 허벅지에 화상을 예. 입었는데 이제 우리가 화상을 입거나 교통사고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치료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비는 이제 현재의 손해라고 보는데 이 사건이 판결의 의미가 있는 까닭은 미래의 손해까지도 인정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 미래의 손해를 손해까지도? 노동력 상실, 즉 허벅지 상처를 보통 사람이라면 허벅지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치료비 정도 그리고 아마 예상되는 후유증, 미래 치료비 후유증으로 인한 그 정도만 아마 배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허벅지는 또 저희가 반바지를 입어도 무릎 위기 때문에 잘 노출이 안 되는 안 되고 부분이기 일하는데 때문에. 크게 뭐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노동력 상실을 안 주잖아요. 예. 그래서 한 1,000만 원 이내의 치료비와 그냥 어느 정도의 정신적 치료비 정도만 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이례적인 이유가 모델이면 분명히 짧은 치마를 입는다거나 짧은 반바지를 입을 일이 많을 텐데 예. 그렇다면 화상을 입은 것이 결국엔 노동력 상실이라는 미래의 손해까지 갖고 오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노동력 상실이 한 5% 정도 인정이 돼서 3,000만 원 이상의 배상이 나왔다는 점이 이례적인 겁니다. 지금 그래픽 보고 계신데 보통 통상적으로 노동력 상실 판단 위치는 기준이 무릎입니다. 대체로 무릎이거나요. 예. 뭐 특히나 기자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또 앉아서 손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다리를 다치더라도 크게 노동력 상실이 인정이 안 됩니다. 기자나 변호사나 손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애처로운 건 마찬가지인데 박상철 교수님, 모델이기 때문에 허벅지 안쪽에 있는 잘 보이지 않는 부상도 이것은 모델의 노동력 상실 한 5%다라고 법원이 인정한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이례적인 거 아니고 정상적인 그 판단 같아요. 잘했다. 왜냐하면 이제 모델이란 노동력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품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 모델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걸치고 간 옷이 잘 어울릴 수 있을 때, 그런데 흉터가 있는 모델을 과연 누가 채용을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액수가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그 모델의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지만은 바로 저런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좀 나라가 자꾸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판결. 그래서 예. 사법부에서 저렇게 큰 범위에서 인권입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준 것은 상당히 좀 잘했다. 바람직한 판결이다 생각합니다. 예. 짧게 첨언하면 아주 유명한 맥도날드 판결이 있습니다. 예.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사고 할머니가 그거를 쏟은 거예요. 노인인데 허벅지에 쏟았어요. 화상을 입었습니다. 세상에 한 500억 나왔을걸요? 500억이요? 그 이후로 왜 모든 커피점 테이크아웃점 보면 뜨거우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써있잖아요. 그런 주의가 없었던 거에 대한 페널티로서 500억인가 600억이 나왔고 그 이후로 그래서 모든
커피잔에 뜨거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가 써 있는 겁니다. 이런 사법부의 판단, 이런 판단만 미국 있으면 거 아니에요. 미국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근거적 예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가 이런 판단만 하면 참 존경받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죠. 다음 사회탐구 영역입니다. 주부 아빠, 직장인 엄마, 장난감까지 나왔다. 바야흐로 가무장 시대. 정성희의 사회탐구 영역. 정 의원님, 세 번째 뉴스는 뭐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재미난 기사가 나왔는데요. 가무장 시대가 온다. 가부장은 제가 들어봤는데. 예, 제가 기자 생활 30년을 했는데 이런 기사를 다 보게 되네요. 평생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기사만 썼는데 드디어 가무장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여성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여성이 돈도 벌고 바깥에서 일도 하고 여성이 가장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즘 개그우먼 김숙이 방송에서 나오는 가무장 스타일로 하는 그 어떤 TV 프로그램,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죠. 재밌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돈도 벌고 남자도 구박도 하고 모든 의사결정도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그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는 이제 가무장에 대해 쓴 책이 있습니다. 남자의 종말이라고 해나 로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재미있게도 이 한 챕터에서 한국 사회를 가무장 시대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이 15만 6천 명이 되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여성의 경제력이 이제 커지면서 여성이 돈을 벌게 되는 여성이 많아졌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여성이 남자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연하 커플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남편이 어리니까 누나가 돈 벌게 사회생활 경험도 많고 의사결정이 주도하니까 훨씬 의사결정이 권한이 커지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배경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도 경제력이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능이 뛰어나다. 네트워크 능력이나 이렇게 주변을 챙기는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대 사회에서 네트워크가 강력한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주도권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가장인 가구의 비율이 28.4%,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 것을 감안하면 28.4%는 뭐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년 전에는 15%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이 가장인 가구 비율의 비중이 확연히 는 것 같긴 한데, 김병민 의원님, 지금 쌍둥이 아빠로서 육아를 잘 돌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장이 김 의원님 본인이십니까? 아니면 사모님이십니까? 저희는 가무장이긴 한데요. 가무장이면서 돈도 제가 벌어야 돼갖고 참 되게 힘겨운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모로 참으로 유감입니다. 네네. 슈퍼데디네요. 그래서 오늘자 기사 저도 소개 하나 좀 시켜드리면 저 쌍둥이 아이들이 이제 2돌이 지났어요. 이제 막 레고를 재밌게 하면서 노는데 그 레고가 갖고 있는 함의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레고를 통해서 작은 사회를 아이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레고라는 제품 자체가 전통적으로 성 고정관념에 대해서 남자는 굉장히 남성스럽게, 여자는 여성스럽게 표현하는 거로 문제가 있었는데 신제품 레고가 출시됐다는 거예요. 아빠가 젖병을 들고 육아하고 있는 모습 캐릭터를 그려내고 여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서 출근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극단적 가부장, 극단적 가무장의 중간지대로 볼 수 있는 양성평등 문화를 갖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아빠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페이스북의 창업자 저커버그가 그 아빠의 육아휴직을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여전히 대한민국 아빠의 육아 참여 문제가 저조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많은 아빠들 우리 같이 힘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반대 쌍둥이가 참 예뻐요. 김 의원님 닮아서 참 이쁘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능력 있는 쪽이 더 많이 버는 건 아니겠습니까?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3월의 첫날 3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휘날레 기사 준비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가 직접 쓴 저 글씨, 문구, 나를 잊으셨나요? 서울광장과 마주한 서울도서관 외벽 꿈새김판이라는 곳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로녹 할머니가 직접 쓴 메시지가 걸렸습니다. 글귀는 나를 잊으셨나요? 19m, 8.5m의 대형 글판으로 이 시민들의 순수 창작 글귀가 2013년부터 게시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가 내일 3.1절을 맞아서 아주 특별판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정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쉼터를 찾아서 길 할머니를 만나서 본인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서 흔쾌히 나를 잊으셨나요? 라는 글씨를 썼는데요. 내일이 3.1절입니다. 왜 국민들이 할머니를 잊겠습니까? 절대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다 지났습니다. 2월 한 달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3월도 저희 돌직구쇼와 함께 즐겁게 보내신 한 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Just like they say in the song.